장애인 학대 신고. 왜 필요할까요? 장애인 학대는 장애인을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행위로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하며 이는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학대 행위자는 피해자의 장애 취약성이나 권력관계, 친분 혹은 보호를 명분으로 피해자에게 학대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학대 행위는 상당 기간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장애인 학대의 피해자는 장애로 인해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본인 스스로 신고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변의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종사자인 햇님 씨는 장애 청소년인 하늘이가 최근 부쩍 말수가 줄고 근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휴대폰만 만지며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햇님 씨는 하늘이에게 무슨 고민이 있는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하던 중 하늘이가 온라인 채팅에서 알게 된 남성에게 자신의 신체와 얼굴 등을 찍은 사진을 전송했고 남성은 하늘이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사진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널리 퍼뜨리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햇님 씨는 그 즉시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은 피해 사실을 확인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경찰 수사 동행, 국선 변호사 선임 등을 지원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는 장애인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직종의 종사자이며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막고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권리 옹호를 위해서는 먼저 장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장애에 대한 개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라는 용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지만 무엇이 장애인지, 누구를 장애인이라고 할지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장애의 사전적 의미는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장애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장애의 의미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권의식 향상과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그 개념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장애를 신체의 손상으로 인한 한 개인의 문제로 보고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면 지금은 장애를 개인과 사회의 여러 환경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그 의미와 개념이 변화되었습니다. 또 장애를 인정하는 범위도 나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 등록제를 통해 장애를 인정하고 있지만 흔히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국가에서는 사회의 문화적, 물리적, 제도적 장벽 등 환경적 요인과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차이로 인한 상호작용으로 사회 참여 및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도 장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비만을 장애로 보고 있으며 또 스웨덴에서는 자국어를 못하는 외국 이민자를 장애인으로 보고 다양한 편의 제공과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008년에 비준한 UN 장애인 권리 협약의 서문에는 장애를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손상을 가진 개인과
그 개인을 둘러싼 태도 및 환경적 장벽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법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장애인 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르면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이는 기능 손상에 중심을 둔 의료적 기준으로 장애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복지법에서 말하는 손상이나 능력의 제한 없이도 사회적 분리에 직면해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비만이나 노화 등은 손상은 아니지만 능력의 제약이나 사회적 분리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분리를 보다 폭넓게 고려한다면 장애의 범주는 크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복지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의 장애인 정책 및 서비스에 적용을 받는 사람을 구분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록제를 시행하고 장애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제정되었고 이후 1989년 장애인 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장애인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989년 당시에 등록할 수 있는 장애인의 범주는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뿐이었습니다. 이후 두 차례의 장애 범주 확대에 따라 현재와 같은 15종의 장애 범주로 확대되었습니다. 15종의 장애인 종류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안면장애, 간장애, 장루 요루장애, 호흡기장애, 뇌전증장애가 있습니다. 장애의 종류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크게 분류됩니다.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와 내부 기관의 장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부 장애는 외부로 드러나는 신체적 손상과 감각 장애로 나뉘며 신체적 손상은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 안면 장애를 말합니다. 감각 장애는 시각장애, 언어장애, 청각장애가 속합니다. 내부 장애는 신체적 장기와 관련된 장애로 심장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장루, 요로장애, 호흡기장애, 뇌전증 장애가 해당됩니다. 정신적 장애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가 있습니다. 2014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장애인 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의 종류는 아닙니다. 15종의 장애 유형 중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차별, 학대 등 각종 인권 침해를 겪고도 피해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 유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장애인은 지적 능력의 발달이 지연되어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 적응에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전반적인 인지기능과 추론, 문제 해결, 추상적 사고, 판단, 경험으로부터의 학습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적장애인은 장애의 정도는 같아도 개인별 차이가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인은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 신체 표현, 자기조절, 사회적응 기능 등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적절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많은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행동적 특성은 나이, 지적 수준, 언어 능력 같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편차가 매우 큰 편입니다. 정신장애인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한 정신질환으로는 망상과 환각 등이 주 증상으로 나타나는 조현병, 조증과 우울증이 주 증상인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조현병의 증상과 우울증이 함께 나타나는 조현 정동장애, 기질성 정신질환, 투렛 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뇌병변 장애인은 뇌성마비, 뇌졸중, 외상으로 인한 뇌손상 등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로 보행과 일상생활 동작 등에 제약이 있습니다. 뇌병변 장애의 경우 시각, 청각, 언어 등 여러 장애 유형이 중복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으며 지적, 자폐성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 자폐성 장애가 있는 것으로 오인해서는 안 됩니다. 청각장애인은 소리와 말을 듣는 귀의 청신경 기능에 이상이 생겨 말과 음을 잘 듣지 못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청력에 따라 보조도구인 보청기나 인공화호를 통해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수어 이외에 구화나 필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언어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요인으로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장애가 있어 언어로 하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의와 종류,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신고가 어려운 장애 유형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장애인 학대 피해자는 장애 유형별로 개인적 특성과 직면해 있는 상황에 따라 신고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가혹행위나 괴롭힘 등을 당하고 있는 경우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또는 경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장애를 이유로 한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는 사회 문제화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 실현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7년에는 장애인복지법의 근거에 장애인 학대 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이 설치되는 등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 행위는 여전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존엄성과 권익 보장의 대표적인 국제조약인 UN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도 장애인 학대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협약 제16조에는 착취,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자유를 별도 조항으로 두고 있으며 착취, 폭력과 학대를 심각한 권리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2014년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장애인의 강제노동을 포함하여 폭력, 학대 및 착취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학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매년 발표하고 있는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학대는 아동학대나 노인학대와 달리 특정 사람이나 장소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고 다양한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고 학대 유형에 있어서도 경제적 착취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계 인권선언문 제1조에서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며
누구나 자기 삶의 주체로 살아갈 자격이 있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대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하는 것, 혹은 그러한 대우를 의미합니다. 학대의 대상은 누구나 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다면 성별이나 연령, 체격이나 물리적 힘과 무관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의 가혹행위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상대적 약자에 해당하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이 학대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학대의 개념은 시대나 국가, 사회 문화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적용되며 변화되어 왔습니다. 과거에는 부모가 아이를 때리는 행위를 훈육이라 여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아동학대로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대의 개념은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장애인 학대를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 학대는 그 유형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와 방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장애는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 학대는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대에 걸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는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피해 장애인과 행위자 사이에 권력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고 친분 혹은 보호를 명분으로 피해자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어느 정도의 의도나 고의성을 갖고 행해지고 있으며 상당 기간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 학대 사건을 살펴보면 피해자를 폭행하며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하여 돈을 빼앗는 등 여러 유형의 학대가 동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재산이나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연금 등을 관리해주겠다며 가로채거나 마음대로 사용하는 행위, 속여서 대출을 받게 하는 등 경제적 착취 피해도 많이 나타납니다. 학대 피해자의 70% 이상이 발달장애인으로 피해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위자는 피해자의 부모 또는 가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인, 교육기관 종사자, 고용주,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 등 피해자의 주변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대 발생 장소 역시 피해자의 거주지, 직장 및 일터, 사회복지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상업시설 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앞서 언급한 장애인 학대의 정의 및 특성이 반영된 범죄 행위를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에는 형법에 의한 살인, 폭행, 상해, 유기,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강요, 사기, 횡령죄와 장애인복지법의 금지행위, 성매매처벌법의 성매매 강요죄 등이 해당됩니다.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규정을 통해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가
자신의 보호, 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범한 때에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처벌을 받은 경우 장애인 관련 기관 등의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9에서는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지 행위는 모두 장애인 학대 행위에 해당되며 그 행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적 학대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상해 또는 노동력 착취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폭행, 유기, 방임, 구걸, 강요, 감금 또는 정서적 학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경제적 착취를 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금지 행위를 위반할 경우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을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장애인의 인권 보장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장애인 학대 유형별 특성과 대표 행위, 징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 학대는 장애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고통을 주는 것으로 폭행, 상해, 감금 등의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대표 행위에는 손이나 발 등 신체나 도구를 사용해 때리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체벌과 기압, 원치 않는 수술이나 시술을 받게 하는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신체 일부인 휠체어 등의 보조기기를 훼손하거나 임의로 작동시키는 행위 또한 신체적 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의 징후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처와 멍, 물린 자국, 흉터, 골절, 화상 등의 상흔이 관찰되거나 특정 사람에 대한 접촉을 피하거나 두려워할 때 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장애인에게 수치심, 모욕감, 따돌림 등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언어적,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대표 행위에는 공포감을 주는 협박이나 위협 등의 언어적 표현이나 때리려고 하는 등 비언어적인 행동을 통해 장애인에게 정서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비하, 모욕, 조롱, 욕설 등을 하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정서적 학대의 징후로는 자해 등으로 인한 상처가 관찰되거나 평소와 다르게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지나치게 위축되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때 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적 학대는 장애인을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성희롱을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입니다. 대표 행위에는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하고 장애인이 원하지 않거나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성적 불쾌감을 주는 등의 행위가 해당됩니다. 또한 장애인의 성적 행위나 신체 등을 촬영하거나 유포하여 성을 착취하는 경우도 성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성적 학대의 징후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임신, 성기나 가슴 등 특정 부위의 통증 호소 및 출혈 등이 나타나거나 이전과 다르게 성적 표현이 증가하는 경우 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착취는 장애로 인한 취약성을 이용하여 재산 및 노동력의 착취, 재산적 권리의 침해 등 장애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대표 행위에는 장애인을 속이거나 명의를 도용하여 재산을 가로채거나 채무를 발생시키고
재산을 빼앗는 행위나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지급해야 할 정당한 대가 등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경제적 착취의 징후로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기본적인 생계 유지에 곤란을 겪거나 공과금 등 연체 독촉장과 채무 관련 전화가 지속적으로 오는 경우 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6위는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장애인과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장애인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입니다. 6위의 대표 행위에는 피해 장애인을 고의로 남겨두고 이사를 가는 등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6위의 징후는 보호 의무자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낯선 장소에서 배회하거나 낯선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경우 6위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방임은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장애인의 기본적인 보호나 치료 등을 소홀히 하는 경우와 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을 돌보기를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거부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방임의 대표 행위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의식주와 신변 처리를 포함하여 의료적 지원을 소홀히 하거나 기본적인 교육과 사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또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방임의 징후로는 위생관리가 되지 않아 악취가 나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 상처나 질병이 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하면 방임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유기 및 방임에서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는 친권자나 법정 후견인, 동거인, 고용주 등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 감독하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장애인 학대의 유형별 징후는 항상 명확하게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표 행위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학대 징후가 발견될 때는 그 즉시 장애인권익 옹호기관 1644-8295 또는 경찰 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신고가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 특성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1. 피해자와 행위자 사이에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2. 의도나 고의성을 가지고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3. 모든 장애인 학대는 단기간에만 발생한다. 4. 하나의 사례에 여러 유형의 학대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장애인 학대는 상당 기간 지속되거나 반복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학대 사실을 알게 되거나 발견하면 그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차 시에서는 판례를 통해 실제 장애인 학대 사례를 살펴보고 장애인 학대 신고와 피해자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판례를 통해 실제 장애인 학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가정에서 발생한 사례입니다. 장애가 있는 지훈 씨는 평소에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방 안에서 휴대폰과 인터넷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지훈 씨가 못마땅해 자주 화를 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방에 누워있는 지훈 씨에게 휴대폰 충전기를 휘둘러서 눈에 상처를 냈습니다. 법원은 휴대폰 충전기를 사용해 아들인 지훈 씨를 다치게 한 행위를 장애인 학대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함께 살고 있는 가족에 의해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으로 아버지가 장애인인 아들의 신체에 상처를 입힌 것은 신체적 학대에 해당됩니다. 신체적 학대는 신체나 도구를 사용하여 때리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는 물론 체벌과 같이 몸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사례입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의 원장은 근로자인 은수 씨와 노을 씨가 서로 다투자 작업장에 있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서로의 뺨을 때리며 싸우라고 강요했습니다. 원장은 은수 씨와 노을 씨가 주저하자 은수 씨의 뺨을 때리며 직접 시범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원장은 작업장의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유통기한이 수개월이나 지난 식품을 식사와 간식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례에서 서로 뺨을 때리게 지시한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고 또 유통기한이 경과의 상한 식재료를 장애인 근로자에게 제공한 것은 건강에 영향을 끼치지 않더라도 장애인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방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행위자는 피해자들이 서로 싸우도록 강요했으며 피해자들이 이에 따르지 않자 뺨을 때리며 겁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며 정서적 학대는 공포심을 주는 행위,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장애를 이유로 따돌리거나 소외시키는 등의 행위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행위자가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은 신체적 학대에 해당됩니다. 원장이 자신의 보호를 받는 장애인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한 행위는 방임에 해당합니다.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의 식사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소홀히 하는 것은 물론 치료가 필요함에도 방치하거나 기본적인 교육, 훈련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 행위도 방임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례입니다. 장애아동인 현서는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또 습관적으로 입술을 깨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 교사는 이러한 현서의 행동을 고치기 위해 손가락으로 현서의 입술을 튕기고 엉덩이를 때렸습니다. 법원은 어린이집 교사가 현서에게 한 행동들을 훈육이 아닌 장애인 학대로 보아 징역 4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돌봄에 책임이 있는 어린이집의 교사가 장애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신체적 학대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 사례는 성적 학대 사례입니다. 나영 씨의 이웃 주민인 상은 씨는 나영 씨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영 씨 집으로 찾아가 형광등을 갈아준다며 안방으로 들어가 나영 씨를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상훈 씨는 나영 씨의 몸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은 성폭행과 신체 촬영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 제한을 명령하였습니다. 성적 학대는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강요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신체를 촬영하고 이것을 유포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5번째 사례는 경제적 착취 사례입니다. 정연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세진 씨가 장애로 인해 금전 관리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세진 씨에게 재산을 관리해주겠다며 속여 세진 씨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정연 씨는 세진 씨에게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한 뒤 그 돈을 가로채 마음대로 사용하였습니다. 게다가 정연 씨는 세진 씨 명의의 아파트 처분 권한을 넘겨받아 재산상의 피해도 입혔습니다. 법원은 정연 씨가 저지른 사기 등의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로 판결하였습니다. 장애인인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것은 경제적 착취 행위입니다. 또한 월급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거나 월급을 빼앗는 등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위도 경제적 착취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장애인 학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위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 행위가 발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고 의무자의 적극적인 노력과 신속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장애인 학대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신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에서는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발견하거나 알게 되면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으로 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장애인 학대 신고는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 학대 신고 번호인 1644-8295로 신고할 수 있으며 1644-8295는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 카카오톡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이메일 또는 우편 등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학대 상황에 대한 증거나 관련 자료들을 함께 보내면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을 원하는 경우 미리 약속을 잡고 방문하면 됩니다. 그럼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 할까요? 우선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 학대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피해자와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특히 피해자의 이름, 나이, 장애 유형, 행위자와의 관계, 주소 등 피해자를 알 수 있는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학대 행위 의심자의 이름, 하는 일 등 학대 행위 의심자임을 알 수 있는 정보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학대 행위 내용에 대한 정보가 중요합니다. 신고할 때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내용과 정보를 최대한 알려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학대 상황에 적극 대응하거나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학대 상황에 대한 증거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면 신고할 때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에 제공하여 주면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학대 상황에 대한 분명한 증거나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증거가 없더라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처벌이나 불이익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악의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에서는 직무상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종의 종사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고 의무 직종으로는 사회복지 관련 직종에 근무하는 종사자,
의료 및 응급구조 관련 직종 종사자, 교육 및 보육 관련 직종 종사자, 각종 상담 보호시설 직종의 종사자 등이 있습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직종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직종 종사자에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 요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담당자,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 및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종사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종사자, 장기요양 요원 및 인정신청 조사자 등이 있습니다. 의료 및 응급구조 관련 직종 종사자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정신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119 구급대대원 등이 있습니다. 교육 및 보육 관련 직종 종사자에는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유치원의 교직원 및 강사, 초중고 특수학교의 장과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와 강사 및 직원, 교습소의 교습자 및 직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장과 종사자 등이 있습니다. 상담 및 보호시설 관련 직종 종사자에는 성폭력 피해상담소, 피해자 보호시설,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성매매 지원시설, 피해상담소의 장과 종사자, 가정폭력 상담소,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과 종사자, 아동권리보장원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단체의 장과 종사자,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의 장과 종사자 등이 있습니다. 만일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 직종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업무 수행 과정 중에 장애인 학대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책무성을 부여하는 것은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장애인들을 지원하거나 함께 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직무상 장애인 학대를 알게 된 경우 책임감을 가지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학대를 인지하였다면 지체하지 말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단순히 상사에게 보고하는 것만으로는 신고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신고한 사실이 알려질까 걱정되시나요? 장애인권익 옹호기관은 신고자와 신고 내용을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등 여러 법률에서도 신고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조치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5에서는 장애인 학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 상실의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징계, 승진 제한, 전근, 직무 미부여 등 인사와 관련한 불이익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6에서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수사 과정에서 감형조서를 이용하여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막고 공판 절차에서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에 신변안전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거나 보도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장애인 학대를 신고한 사람과 조사에 협조한 사람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로 신변보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학대와 장애인 학대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장애인 학대 신고를 하면 어떤 과정을 통해 학대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학대 신고를 접수받아 대응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에 근거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 피해자 지원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신고가 접수되면 학대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합니다. 조사가 완료된 후에 사례를 판정하고 학대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지원이 끝나면 학대가 발생하지 않는지 모니터링합니다. 그럼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피해자 지원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고 접수입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 번호인 1644-8295를 통해 신고를 받고 있으며 유관기관 연계와 경찰 통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학대 조사를 실시하여 피해 사실을 확인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의료기관 이송 및 임시보호를 위한 쉼터 보호 등 응급조치를 실시합니다. 신고된 사례에 따라 경찰 또는 지자체의 공무원과 동행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 학대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사례 회의를 통해 학대 여부를 판정합니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학대 판정은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중심으로 판단되며 사법기관의 판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학대 여부 판정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 변호사, 인권활동가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대 사례 판정위원회를 통해서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학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피해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피해자 등을 지원합니다. 피해자 지원으로는 상담 지원, 교육 지원, 의료 및 심리 지원, 사법 지원, 복지 서비스 연계 등을 실시합니다. 다만 모든 피해자에게 동일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와 보호자 등의 욕구와 상황을 반영하여 필요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피해자 지원이 완료되면 사례를 종결합니다. 사례 종결 이후에도 피해자가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학대가 다시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일정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학대와 장애인 학대 신고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신고 의무자 여러분이 계시는 현장에서 장애인 학대를 발견하거나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여 주십시오. 장애인 학대 신고는 학대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피해 장애인이 잃어버린 삶의 회복이며 새로운 내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 번호인 1644-8295로 신고 가능하며 신고 시 가까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으로 연결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에 대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 직무상 장애인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종의 종사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였다. 2.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 장애인 학대 신고는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만 할 수 있다. 4. 장애인 복지법에는 장애인 학대 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거나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번호 1644-8295를 기억해 주세요.